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약물 도포를 안 하는 이유 마지막 3부째입니다. 앞에 1부, 2부에서는 약물 도포의 어떤 깊이에 따른 분류법, 그리고 어떤 약물을 쓰는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약물 도포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정확하게 얘기해드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도포할 때 절대적 금기증, 이런 경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 금기증, 뭐 때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상대적 금기증일 때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약물 도포나 박피성 시술을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사전에 알아야 될 것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등을 얘기해 드렸고, 2부에서는 닥터송이 약물 도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왜 제가 약물 도포를 깊이 하는지. 제가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나요?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약물 도포에 관련된 학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 초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많이 했고, 실제 제 얼굴에도 몇 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치가 좋지 않았고, 그에 비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게 된 거고요. 초기에 약물 도포가 병원을 운영할 때 어떤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뭐 해봐야 2만원, 3만원, 그러면 환자 한 1000명한테 할 수 있죠. 100명, 200명, 300명 할 수 있죠. 왜? 한 명당 단가가 100원, 150원, 많아봐야 300원 미만인데 1회당 받는 비용이 몇십만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이고 의사도 결국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병원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운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적당한 마진을 남기고 싶지만,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차라리 심적 스트레스를 안 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와 다 떠나서 이 3부에서는 어떤 거냐면, 약물 도포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 도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원리로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도트필, 흔히 말하는 크로스필 같은 거는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시술자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는지, 잘못된 TCA 90%, 트리클로로 아세틱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 90%면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푹푹 그냥 녹아.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어떤 식으로 보통 치료를 하는 걸 크로스필이라고 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치료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부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약물 도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하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10번 했을 때 10번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100번을 낼 때 99명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치료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의 치료가 잘 나오는 치료법을 본인이 그 10명 안에 들 거라고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환자라면 못하걸랑요? 예, 1000명 중에 999명이 나왔다고 해도 혹시나 그 예외인 한 명이 내가 될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선택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치료의 선택은 환자의 몫이에요. 내가 이 병원에서 할까, 이 의사 선생님 믿고 할까, 결국 결과물도 어느 정도 환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광고에 쏟고, 잘못된 후기에 쏟고, 브로커에 쏟고, 결국 본인의 책임이 커요. 왜?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꾼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고 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쏟겠어요. 물론 안 쏟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쏟은 다음에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결국 본인의 잘못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나 자기의 어떤 의학 지식을 자꾸 넓혀 놓으면, 그런 잘못된 치료를 선택하거나 어떤 쏘가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이런 어떤 그럴 가능성을 자꾸 낮춰줘요. 난 약물 도포와 관계없으니까 이런 지식 들을 필요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런 지식을 계속 쌓아두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어떤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걸 본인이 받아야 될 때, 해야 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해지게 되니까, 이번 3부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물 도포를 닥터송이 안 한 이유,
1부에서 2부입니다. 약물도포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우선 텍스처 오브 노멀리티, 이거 뭔 말일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걸 텍스처 오브 노멀리티라고 하는데요. 피부결이 되게 좀 안 좋게 변하게 되고요. 피부가 짜그라들어요. 스킨 아트로피라고 하죠. 피부가 막 먼지 짜그라들고 꺼져요. 그걸 스킨 아트로피라고 하는데, 스킨 아트로피가 생기고요. 디스피그멘테이션 같은 게 생겨요.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요. 뭐 디스컬러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군데군데 저색소가 오고 군데군데 가색소가 오고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특히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 즉 전형적인 한국인 피부에 잘 생겨요. 아주 하얀색 피부는 상대적으로 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피부에 주로 생겨요? 미디엄 뎁스나 딥 뎁스 리서페이싱, 박피술. 이게 뭐예요? 진피 상부까지 날리거나 진피 중부까지 날리는 박피성 시술에서 주로 생겨요. 그래서 보통 TC의 용액 40%나 50% 용액, 그 정도의 약물 도포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흔하고 잘 생기고 한번 생기면 정상으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 색소가 돌아가는데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나 그 이상 5나 6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겠어요. 피부 예뻐지려고 했는데 얼룩덜룩해지고 뭔가 저색소 생기고 가색소 생기면 피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럼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즉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피부의 밝기에 따라서 스킨 타입을 나눴는데요. 뭐 이렇게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말고 멜라닌 인덱스라고 하는 걸 0부터 99까지 해서 피부 밝기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고,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스킨 타입 4가 주로 한국인 남자들 피부고요. 그게 보면 이게 교과서에 실린 그림인데 요 정도예요. 후라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었을 때 그림이 요 정도니까, 후라시를 터지고 찍었을 때 피부가 요 정도로 나와요. 이건 우리 병원 본원에서 이제 시술받은 환자가 시술 전 피부에서 7회 시술하고 변한 얼굴인데요. 요 정도 피부가 후라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으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밝은 여자분에 한해서 스킨 타입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할 때 스킨 타입 4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피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지속적으로 붉은기가 지속될 때, 붉은기가 지속될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의 신호예요? 흉터 형성이 이제 진행돼서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견이에요. Impending Development of Scar Formation이라는 게 뭐예요? 스카가, 흉터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도포를 하거나 했을 때 초기에 붉은 거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유가조직 자체가 생성될 때는 유가조직 그 그래뉼 티슈 사이로 혈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막 뛰어가다 넘어져 갖고 딱지가 생겼을 때, 딱지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간 연분홍빛 색을 띠고 있죠. 그게 유가조직 그래뉼 티슈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콜라겐화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 조직화 되는 건데요. 그 붉은기가, 에리세마가 오래 가게 되면 흉터 형성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빨간 거 되는데 이게 오래 간다. 그럼 나중에 다 꺼져요. 그리고 더 심해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약물 도포가 그렇게 해서 붉어지는 게 보이면 그 빨간 걸 빨리 잡아줘야지만 악화되는 걸 정지시킬 수 있고요. 또 이게 약물 도포라든지 뭐 기계박피, 이거의 더마브레이전이나 딥케미칼 필링의 문제가 또 뭐예요? 치료를 한 후에, 시술한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예요. 실제로 6개월까지 햇빛을 절대로 보면 안 돼요. 햇빛에 노출되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치과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얼굴이 다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피성 시술을 하는 사람한테 흰 밝은색 피부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얼굴이 전부 얼룩덜룩하게 변하니까. 이런 시술 후에 6개월 동안 외부 노출 한 번도 없이 방구석에 앉아서 6개월을 버텨야 돼요. 형광등 불빛도 오래 쐬면 안 돼요. 왜? 얼굴이 다 어둡게 변해요.
백열등도 오래 쓰고 있으면 얼굴이 다 검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더마블레이전이라든지 케미칼 필링, 더마블레이전이 기계박피고요. 케미칼 필링이 흔히 말하는 약물 도포예요. 이런 걸 했을 때 6개월 가까이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자외선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일상생활에서 몇 명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어두운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예전에 얘기했죠. 홍조가 있는 사람 안 되고, 지루성 피부에 있는 사람 안 되고, 건선 있는 사람 안 되고, 백반증 있는 사람 안 되고, 비타민 A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스티바 A 연고 같은 거 티레티노인 발랐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안 되고, 예, 그리고 이 시술 후에 붉은 게 지속되는 게 오래 보이면 이거는 스카가 흉터가 만들어진다는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줘야지만 흉터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물 도포를 하면 실제로 피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폭파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박스형 흉터라고 해요. 사각형으로 탁 파있는 걸 박스형 흉터라고 하고요. 요렇게 물결 모양으로 요렇게 파있는 거 가지고 롤링형 흉터라고 해요. 보통 흉터 치료는 롤링형 흉터가 치료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가 아이스픽 흉터라고 해가지고 빼쪽하게 폭파해 있는 걸 가지고 아이스픽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어렵고, 세 번째가 박스형 흉터가 어려워요. 박스형 흉터가 치료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약물 도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할 때 네 가지 기준점을 잡아요. 첫 번째 스킨 컬러, 피부가 밝아지는 거. 두 번째 스킨 텍스처, 피부결이 좋아지는 거. 세 번째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꺼진 부분이 올라오는 거. 네 번째 숄더링이라고 해서 이 흉터가 있는 부분과 정상 피부의 이 경계 라인이 애매모호하게 변해서 이 경계 라인이 흐리게 바뀌는 걸 가지고 숄더링이라고 해요. 어깨를 숄더라고 그러죠. 숄더링이라고 하는데, 요 네 가지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흉터 치료가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약물 도포를 할 때 어떤 거를 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볼게요. 우선 여기에 약물 도포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뭔가 손상이 돼서 이걸 치료한다고 해서 살이 올라오는 개념을 쓰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경계 라인이 무뎌져서 이렇게 깎이겠죠. 녹아서. 그러면 약물을 여기 조금 더 묻혀야겠죠. 그럼 이렇게 롤링형 흉터로 바뀌어요. 그럼 문제가 우선 첫 번째 뭐예요? 겉보기로는 우선 좀 좋아졌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흉터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짧았는데 더 면적이 더 커져요. 우리는 흉터 치료를 하려고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데 더 면적이 커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쉬운 흉터를 치료가 어려운 흉터로 바꿔놔요. 박스형 흉터를 롤링형 흉터로 바꿔놓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렵게 돼요. 일반인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피부 관련 카페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흉터가 치료가 어려워요 뭘 물으면 롤링형 흉터가 쉽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물결 흉터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학 지식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과연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하느냐?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냥 아예 생초짜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있어가지고 막 그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의사 코스프레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냥 좀 남들한테 자기는 아는 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남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 도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흉터가 롤링 흉터로 바뀌니까 흉터가 더 크게 되고, 이런 건 뭐예요? 백열등이나 파장이 짧은 쪽에 빛의 아래에서 보면 흉터가 되게 심해 보여요. 왜? 곡률이 있는 면에서 단파장이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 변화는 흉터가 심하게 굴곡이 심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건드린 게 낫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여기 약물 도포를 하다가 여기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밑에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뭐예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이 주변에 모공이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붉어지게 되면 초기에는 붓거나 뭔가 안에 피부 안에 혈관들이 많아지니까 볼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살이 차오르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폐하가 내려가요. 즉 산성화돼요.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피부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더 꺼져요. 초기에 혈관이 많이 들어와서 부었을 때는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요철이 더 심하게 보이고 옛날에 백열등 안에서 조금만 보이던 굴곡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바뀌어요. 그런데도 약물 도포를 하는 선생님들은 뭐 자기만의 특기가 있겠죠. 나는 올릴 수 있는 다른 요령이 있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못 올려요. 제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100명을 하면 98명, 9명이 결과가 잘 나와야지 1000명을 하면 999명이 치료 결과가 웬만큼 나와야지만 치료 선택을 해요. 한 명의 예외가 있을 때, 10명의 예외가 있을 때, 이럴 때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한 명에 2명의 예외가 있다는 거는 치료는 잘 됐으나 자기가 집에서 관리가 엉망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999명이 잘 나오는데 한 명이 예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악화되는 요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각질 제거를 하지 말라는데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다거나 뭐 혈액순환제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거나 뭔가 본인이 흉터가 살이 안 차오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관심히 피부를 좋게 한다. 왜? 레이저가 들어가고 뭔가 했으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시술을 했으면 그냥 두면 살이 쭉쭉쭉 차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요. 환자들이. 그래서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습관을 치료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갑자기 그만두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들이 편했고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흉터가 커지고 모공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끊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약물 도포의 치료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인가? 잘 된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면 90명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과연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서 하겠어요? 저라면 못 하걸랑요. 저는 90명이 잘 됐는데 10명이 안 됐다. 그럼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95명이 잘 됐다. 그래 난 관리 잘하면 집에서 홈케어 잘하면 선생님 말 따라가면 저 정도 95명 안에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명이 잘 됐는데 90명이 잘 못 됐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스킬이 아주 뛰어나갖고 막 약물 도포의 뭐 신이다. 그건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어떤 의학적 이론을 역행하는 행동도 하고 막 결과물도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얘기죠. 하지만 제가 아는 이론상에서는 그게 안 되고 제 스킬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물 도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예요. 그게 모든 피부의 첫 번째 문제인데 약물 도포가 그런 문제들을 만든다는 거죠. 박스형 흉터가 이렇게 롤링 흉터로 변하는 문제점들을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흉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건 아이스픽 흉터죠. 그림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아이스픽에 약물 도포를 싹 했더니 이렇게 얕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또 했더니 싹 올라가고 탁 평행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한번 또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아이스픽이 있는 흉터 주변을 보면 대부분 피지선이 있고 모낭이 있어요. 그죠? 그럼 피주가 계속 분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밑에 염증이 생기니까 혈관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피지가 자꾸 채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살이 찰 가능성이 확률상 떨어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흉터 부분을 보면 아이스픽 흉터가 있는 데는 대부분 모낭이 같이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될 거예요. 사진을 잘 관찰해 보시면 대부분 예외 없고 코 볼 내측, 코 옆에 부분이 그런 부위가 많아요. 왜? 모낭이 있는데 부분에 아이스픽 흉터가 잘 생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사진처럼 이렇게 될 것인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약물 도포를 했어요. 우선 뭐 인슐린 주사라고 해서 아주 가는 바늘에 TC의 용액을 넣어가지고 40%나 50%의 용액을 넣어서 여기다가 싹 묻혀요. 그럼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재생 과정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똑같은 두께로 똑같은 약물 농도가 들어가게 일정하게 약물을 도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오는 양을 똑같이 조절해서 똑같은 양을 묻힐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쪽은 중력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더 많은 약물이 묻을 거고요. 이쪽은 덜 묻을 거예요. 흉터는 다 이 부분인데 근데 여러 번 덧칠하다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아지면
이쪽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이쪽은 덜 생기겠죠. 그러면 뭔가 똑같이 일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또 이쪽은 뭔가 피지선이 많고 유분이 많아갖고 피부가 약간 더 질겨진 피부고 이쪽은 덜 질겨진 피부라고 쳐요. 그러면 이쪽은 장력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물을 더 많이 묻혀야 되고 이쪽은 약물을 덜 묻혀야 돼요. 그래야지 양쪽의 장력이 일정하게 똑같아지니까 살이 찰 때 비슷한 속도로 똑같은 양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쪽은 장력이 더 세니까 약을 더 묻히자, 이쪽은 장력이 떨어지니까 약을 덜 묻히자, 그래서 일정하게 똑 맞추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로 해서 약을 도포를 해서 이 똑같은 높이로 양이 살이 차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장력을 맞춰서 살 차오르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서 뭐예요? 피부에 요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약물 도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TCA 크로스필, 도트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볼까요? 우선 TCA 크로스필은 TCA 농도가 트리클로로 아세틱 엑시드라고 하는 약물을 90% 정도 되는 농도를 써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아까 미드 뎁스라든지 미디엄 뎁스라든지 딥 뎁스에서는 어땠어요? 40%에서 50% 정도의 TCA 농도를 썼는데 이 TCA 크로스필 같으면 90%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즉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고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술할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게요. 우선 인슐린 주사기에 약물을 TCA용의 90% 농도의 약물을 넣고 여기다 쿡 찔러 갖고 여기다 약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방식을 써요. 또는 어떻게 이쑤시개 끝에다가 이 90% TCL 용액을 묻힌 다음에 쿡 쑤셔서 2m까지 넣어야 돼요. 그럼 이 쿡 쑤시는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풀 시크니스 운드가 일어나는 깊이까지 찔러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모낭 끝, 거의 흔히 말하는 렉티큘러, 망상층의 중간 내지 중간보다 약간 밑에까지 이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깊은가 하면 여기가 피지선이 있는 데죠. 피지선보다 한참 내려와서 이쯤 찔러야 돼요. 그러면 이 조직 그림에서 보면 피지선이 이쯤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볼게요. 우리가 상처가 이까지 났을 때 형성될 수 있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카 포메이션, 흉터가 생겨요. 그리고 운드 컨트랙션이 생겨요. 뭔 말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조직이 위축이 와요. 위축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깊이까지 약물이 들어가야 돼요. 와, 위험하지 않겠어요? 바늘로 밖에서 콕 찔러가지고 이까지 집어넣는데 깊이를 얼마나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종이가 한 20장 있는데 바늘로 위에 콱 찔러가지고 항상 8장쯤 정도의 약물을 툭 떨어뜨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단면으로 봐갖고 찔러가지고 그 정도까지 들어가서 끝에 바늘이 고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쑤시개가 고까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약물을 살짝 묻히고 나오자 라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피부를 찌를 때는 얼굴 피부를 단면을 잘라갖고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고 찌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깊이를 일정하게 손으로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면 아예 힐링이 불가능하고 스카 포메이션이 오히려 만들어지고요. 덜 들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재수 없어갖고 여기에는 피지선 근처에 맞았고 피지선이 데미지를 받고 완전히 여기 손상되면 힐링 기전이 다 깨져버려요. 이 리스크를 안고 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모든 피부에 똑같은 깊이로 똑같이 해서 이 정도 깊이에 풀 시크니스 운드가 만들어지는 깊이까지 찔러가지고 90%의 TCA 용액을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힐링 기전을 일으키는 과정. 이게 가능할까? 어째다가 하다가 한두 명 할 수 있어도, 어째다가 결과 나온 사람을 만들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의 모든 병변을 똑같은 깊이로 위에서 쳐다보고 찔러서 똑같은 깊이로 똑같은 액을 떨어뜨려서 똑같은 양을 떨어뜨려야 돼요. 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너무 회의적이에요. 이 치료법에 대해서. 뭐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무린 고수, 강호의 고수가 어딘가에 막 산골, 두메 산골에 숨어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예, 가려진 어딘가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존재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런 시술 리스크를 안고 할 거냐? 저라면 못한다 이거예요. 저라면. 그리고 여기다가 상처가 덧나거나 하면 이 흉터가 어떻게 돼요? 아이스픽이 푹 꺼져요. 푹. 안 만들 흉터를 푹 꺼트려서 만들어요. 이렇게 된다? 그럼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100개 중에 40개는 이렇게 만들어도 60개는 더 꺼졌다. 저는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겠어. 왜? 뭘로 모험을 해요? 모두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엄청 많은데 왜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하냐고요. 옛날에야 레이저가 없고 치료 어떤 그런 비싼 장비들이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으니까 저렴한 시술비에 저렴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했겠죠. 이런 거 TC 해봐야 단가 얼마 들겠어요. 이래 할 때 얼굴 전체 도포하는데 500원이 드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들 거예요. TC의 약물 공업사에서 사갖고 자기가 뭐 이렇게 그람수 해가지고 지그지그 볶아갖고 하면 많이 나와도 뭐 그 재료 다 사갖고 하면 한 10,000원치 20,000원치 사갖고 하면 한 10년 써요. 10년. 그러면 1회당 단가가 500원 1,000원인데 이런 시술로 과연 얼마나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손기술이 뭐 막 너무 뛰어나서 좋은 결과를 낼 거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회의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병변을 그렇게 이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약물 도포를 할 때 이 사람이 약물 도포를 한 후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TCA 약물을 얼굴에 도포한 후에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죠. 프로스트라 그래요. 프로스트. 하얗게 얼린다라고 하죠. 그걸 케라토 코아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케라토가 뭐예요? 케라틴이라고 하는 각질에 있는 단백질이 코아귤레이션 돼서 응고돼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응고되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 삶아 먹을 때 그게 이렇게 삶기 시작하면 약간 흰 게 바뀌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트 레벨 1, 2, 3으로 해갖고 분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응고됐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게 박피가 됐는지를 대강 추측하는 방법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고 거의 주관적이고 아주 경험이 많더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안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바로 닦아줘야 돼요. 보통 약물 도포를 하고 짧게는 30초,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길게는 3분까지 묻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바로 닦아줘야 돼요. 아주 길게 하는 데가 3분 정도고 보통 30초에서 3분 정도를 바르고 도포한 후에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막바로 얼굴에다가 항생제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 TCA 크로스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난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까지가 이 치료의 끝이에요. TCA 한 다음에 항생제 연고 바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간에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도 분명히 TCA 크로스필의 뒤에 마지막에 치술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본 원칙대로 하면 항생제 연고까지가 해야지 치료가 끝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사실 겁이 나서 시술하는 의사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못해요. 왜? 부작용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명 중에 10명 결과를 잘 내려고 90명의 부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치료를 선택하고 이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환자의 몫이에요. 어느 정도. 왜? 이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치료라는 걸 알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르고 치료를 한다면 또 다른 말이겠지만 이 정도 결과밖에 낼 수 없는 치료임을 알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쁘든 어떻든 환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 뭐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과를 잘 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여주는 선생님이라면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